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김민석 의원의 추징금 관련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은 좀 설명을 좀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 추징금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 먼저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두에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윤갑근 검사입니다. 윤갑근 검사에 대해서 우리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아실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윤갑근 검사는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후 검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2009년 수원지검 제2차장으로 있었습니다. 김상공 경기 교육감 직무유기 사건을 맡아 검사로서 맹활약을 했다라고 했고요. 그 후 중앙지검 3차장으로 이제 승진을 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사건 수사도 했다라고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등 굵직한 수사를 차례로 맡아서 해결하며 검찰 내 특수통이라 평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8월에는 대구 고등검찰청 검사장 재직 중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알아보기 쉽게 따로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검사들의 이제 특이성에 대해서 따로 알아보기 쉽게 보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윤갑근 3차장 부장 검사였던 시절의 이제 특이점인데요. 이 사람은 대우해양조선 관련 수사를 했고요. 이 사람의 주요 특징은 압수수색이 주요 특징입니다. 그리고 소환조사하고 수사를 미룹니다. 잘 보셨죠? 그리고 관련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은 역순입니다. 2001년도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인 비리 및 박근혜 게이트 관련 의혹 수사를 했습니다. 이제 정의가 역순이고요. 2016년도에 했어요. 2018년도에는요.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정보 누설 혐의로 수사했습니다. 2017년도 성완종 리스트 수사했고요. 수사 개시는 2015년도에 했습니다. 근데 종결이 2017년도에 되었다는 말이고요. 2014년도에는 이동욱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대한 특정 업무 경비 횡령 혐의에 대해서 2013년도에 게시한 걸 2014년도에 비교적 빨리 수사했네요. 이거는 2018년도 수사 종결된 거는 KT 이석재 회장 배임 혐의 수사했어요. 2013년도에 수사한 걸 18년도에 종결했습니다. 2020년도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 배임 혐의 수사했습니다. 2013년도에 수사 개시했고 2014년도에는 CNK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2015년도에 수사 개시했습니다. 2023년에 종결난 국정원 및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 조작 사건 수사는 2013년도에 개시했네요. 2015년 종결 한국일보 장제구 회장 업무상 배임 수사 2013년도 개시했고요. 2015년도 남양유업 대리점 부당 밀어내기 수사 2013년도에 개시했습니다. 2015년도 회사 자금을 개인적 투자로 이용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수사는 2011년도에 했는데 2015년도에 수사 종결했습니다.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뇌물수수 및
특혜 제공 수사는 2010년도에 한 거 2014년도에 수사를 종결을 했고요. 서울시장 투표방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수사 관련 수사 2011년도, 2012년도에 종결했습니다. 김경준 BBK 사건입니다. 기획 입국설 가짜편지 수사 사건 2012년도 수사한 거 2012년도에 종결했습니다. 2009년도 수사 개시한 한상률 전 국세청 인사청탁 및 태광실업 사회무조사 기획 의혹 수사는 2011년도 종결했습니다. 2011년도 SLS 그룹 수사 무마 및 워크아웃 불법 로비 수사는 2013년도 종결했고 2011년도 오리온 회장 횡령 혐의 수사는 2013년도, 2009년도 신한금융지주 차명계좌 비리 수사 2015년 종결, 시국선언 정교조교사 징계보류 김상곤 교육감 직무유기 수사 2010년도, 2013년도 종결, 2010년도 수사 개시 대통령 측근 천신일 회장 대우조선 회양 관련 수사는 2012년도 종결했습니다. 2010년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2,200여 원 되돌려준 삼성 계열 수사 2010년도 종결했습니다. 2008년도 정산문 참여정부 비서관에 대한 신성해운 불법 로비 수사 2008년도 종결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쉬어가시는 틈을 다 좋아하시는 이성윤 과거 검사, 지금 전라도 쪽 국회의원 당선되신 분이시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봐드려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스폰서 검사 수사로 저희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요 특징은 제19 감사입니다. 주요 특징입니다. 그리고 주요 맡는 사건은 진상규명위원 진상조사단을 주로 그런 수사를 하셨고요. 이 윤감근 검사는 어떤 종류의 수사를 했는지 한번 인터넷에 나와 있는 수사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 진상조사 착수. 조사 지휘는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 검사장이 맡았다.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이 맡았다. 보면은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선양주재 총영사관 등 해외 업무와 관련된 사안이다. 중국 당국과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 유우성 씨 간첩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 씨 가족 중국, 북한 출입 경기록 등 핵심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팀을 꾸리고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 사건 결과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다음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합니다. 황교안 최측근 고검장 정치인 라임 관련 구속된 윤갑근의 몰락, 박근혜 정부 시절 승승장구, 황교안 측근 공천 뒤 낙선이라는 보도가 발표됩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언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이 11일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승승장구하면서도 정치권에도 발을 들인 그였지만 이젠 수감 상태에서 결백을 주장하는 처지가 됐다. 이분은 박근혜 정부에만 승승장구한 게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요. 계속 있었습니다. 날짜 보셨죠, 아까? 서울 남부지검 낯설지 않으시죠? 성복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 전 고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리은행의 라인펀드 판매 재개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라임 투자 회사인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알선수재다. 김 전 회장이 지난 10월 옥중 편지를 통해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 지급 후 이종필과 우리은행 장과 부행장과 상대로 로비가 이루어졌습니다. 폭로 나흘 뒤 2달 만이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라임슨 사태 하면 뭡니까? 옵티머스 하면 뭡니까? 이낙연 하면 뭡니까? 문재인 하면 뭡니까? 386 운동권 세력 하면 뭡니까? SMS SM그룹 아닙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보통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연결되어 있고요. 저는 어떤 검사를 한 부분을 보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검사가 한 사람에 대해서 혐의를 적용을 했어요. 계속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은 성균관대 선배인 황교안 전 대표와 관계를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황교안 씨와 박근혜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된 뒤 첫 번째 검찰 인사로서 2013년도 4월 이분은 이제 검사장으로 승진을 하고 2015년 2월에는 검찰청 이제 부패 수사를 지휘하는데 이어서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으로까지 기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에 12월엔 고검장으로 승진합니다. 이렇게 쭉쭉쭉 보면은 그래서 사법연수원 19기 중에 가장 선두에 씁니다. 2016년도 8월엔 다른 연수원 동기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게 되는데 우병우 특별수사팀 팀장도 맡습니다. 그러나 조사실 검사 앞에서 여유롭게 팔짱을 끼고 있는 우 수석이 사진을 이제 찍힙니다. 그래서 봐주기 수사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병우 라인 윤갑근이라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수사는 넉 달 만에 기소도 못한 상태로 내려져 보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국민의힘 4.10 총선에서 공천 받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청주 지역의 지역구 획득하려고 나왔던 작자입니다. 그리고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강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병우 씨 아실 겁니다. 우병우.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 같은 선배 둔 적 없다라고 모욕을 줬어요. 그런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의 소유자잖아요. 머리가 유난히 좋았다라고 하죠. 서울대 최연소 입학에. 자기 머리를 너무 믿고 너무 건방을 떨었던 것이죠. 그런 모욕을 준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노무현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트로이의 목마가 되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철새라는 소리와 온갖 비난을 다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누군가들은 그 사람이 죽은 뒤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꿀을 빨아먹고 살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정의로운 것처럼. 이제 드디어 슬슬 전체가 드러나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찬양하고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지만 권력에서 손을 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갖 경우의 수를 동원해서 이권에 개입하고 민주당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시절에는 온갖 선동으로 흔들어 놓고 시민들을 흔들어 놓고 이제는 지지자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팔이요? 정봉주 씨, 당신이 명팔이잖아. 우린 명팔이 아니야. 우리는 명팔이 아니고 돈을 받고 하는 거 아니야. 당신들은 돈을 받고 하는지는 모르겠어.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당신들이 괴롭히는 이재명 대표님이 나 같아서 하는 거예요. 너무 착해서. 같이 나아가고 싶어서. 당신들은 당신들 욕심만 챙기려고 하잖아요. 정봉주 씨, 당신이 명팔이잖아. 원조 명팔이잖아. 우리는 명팔이가 아니야. 왜 당신은 당신 입으로 고해성사를 해요? 정봉주 씨, 당신 보면 측은해. 나 그래서 너무 신나, 진짜. 정봉주 씨, 나 너무 신나. 자기 입으로 자기가 고해성사하는 당신을 보니까 너무 신나. 자기 입으로 자기가 명팔이라고 했잖아. 이명박 팔이. BBK 특검. 당신이 명팔이라고 했잖아. 윤갑근식 BBK 했잖아. 당신이 모시고 있는 오야봉, 문재인, 이낙연, 라임 옵티머스, 조국, SM그룹 대주주가 누굴까? 이 윤갑근이 김민석 의원에게 어떻게 했을까? 당신들이 왜 발벗고 이렇게 나서는 걸까? 나는 알 것만 같아. 나 너무 신나 그래서. 진짜 무슨 내가 뭐 더 글로리 그거 같아. 너무 당신들 너무 웃겨 그래서. 당신이 명팔이잖아. 고해성사했지? 이명박 팔이. BBK 명박 팔이.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윤갑근은 누구? 전문 직접 보려면 뉴시스에 나왔는데요. 혹시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그분이 윤갑근은 아닌가라는 한편의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분은 안 등장하는 데가 없어요. 대장동에도 등장을 합니다. 라임 사태, 옵티머스, SM그룹, 대장동? 왜 저들이 저렇게까지 하고 나설까? 잘못 걸렸어, 나한테. 나는 끝까지 가. 텍스트 크리에이트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당신만큼은 다 해. 롯봉기 김 교수님.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뿐이야. 피곤해서. 안 해왔던 게 아니라 그동안 다 해왔어. 다만 안 한 것 뿐이야. 당신만 잘하고 당신만 아는 척 하지 마. 함부로.
그리고 시민들 현혹시키지 말고 구독자들 당신만큼 다 해. 자, 봐. 흐름과 다 보는 거야. 한 부분만 떼놓고 뚝딱뚝딱 깍두기 썰듯이 무 썰듯이 보는 거 아니라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김민석 최고 수사 착수 말도 안 나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윤갑근 부장검사는 김 최고위원이 기업체에서 수억 원대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업체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18일 김 최고위원을 출국 금지했다. 이 출국 금지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DMZ입니다. 당시 출국 금지 당사자는 내려져 있는지도 몰랐던 상황이었고요. 망신살 주기 수사였습니다. 검찰 관계자, 내가 김민석 의원 두둔할 이유 없고 나는 김민석 의원한테 돈 받은 사실 없고 새날이나 뭐 그런 데서도 김민석 의원 출연을 시키는 이유는 김민석 의원이 인기가 있고 돈이 되고 후원을 서포트를 받으니까. 그쪽은 김민석 의원이 좋아서 출연시켰겠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전 영상에. 김민석 의원이 돈이 되니까 싫어도 출연시키는 겁니다. 이 생태계 구조를 좀 상업성을 조금 아십시오. 검찰 관계자는 3일 특수 2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니며 특수 2부 윤갑근 검사가 진행하고 있어야 되는데 관련된 것은 아니래요. 근데 왜 불렀어? 공무집행한다 그러면서 왜 불렀냐고.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 왜 확인해 줄 수 없는데? 특수 2부는 KT, KTF 납품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구체적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대로 김 최고위원을 소환해 불법 정치 자금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언론을 먼저 사람을 먼저 출국 금지한 다음에 언론에다 먼저 노출을 시킨 겁니다. 마치 정치 자금 불법적으로 받은 것처럼 혐의 입증된 거 하나도 없는데. 김 최고위원은 2일 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때 이루어진 (10월 4일) 남북 정상선언 1주년 기념을 맞아 정세균 대표 등 40명의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으로 구성된 방북단에 포함되었으나 출국 금지 조치돼 방북하지 못했대요. 입국까지 갔는데 출국 금지를 시켜놔서 못 갔어요. 그 전에 알려줄 수도 있었어. 이거 망신살 주기였어요. 기획수사였다고요. 출입관리소에서 출국 수속을 밟다가 CIQ 직원들로부터 출국 금지됐다라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김 최고위원은 2002년 6.1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이때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나왔는 줄 아십니까? 이명박입니다. 이명박. 제가 그래서 이 앞전 영상에 16, 17, 18 때 다 설명해드리고 민주당 역사 설명해드린 겁니다. 쓸데없이 설명을 해드린 게 아니라 손승길 전 SK그룹 회장, 최태원이 SK그룹 회장이 아니었어요. 당시만 해도 김민석 씨는 모든 대기업들이 김민석 씨한테 줄을 섰어요. 김민석 씨 돈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김대중의 황태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사람 한번 만나보겠다고 줄 섰어요. 그 사람 만나기만 해도
노무현 정부 사람들은 불편했던 것입니다.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이따가 홍석현 회장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그 출입국 사무소에서 차단된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기사 보고 알았습니다. SK그룹 회장으로부터 2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2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계좌 추정 계속했죠.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민석 의원 측 사적 채무 관계와 유학 생활 후원금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사적 채무 관계와 유학생활 당시 도움받은 것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앞에는 2억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미 불법 정치자금 받은 걸로 범인으로 말을 했어요. 언론에는 배포를 했죠. 해명에 따르면 2007년 8월경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기탁금 1억 5천만 원이 필요해 20년 지기 대학 동창 박모 씨에게 2억 원을 빌린 적이 있는데 차용증까지 쓴 사적 채무 관계로 선관위에 신고까지 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강력 대응한다라는 태세를 밝혔습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이재호 전 의원은 무슨 비용으로 유학 생활을 했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중국으로 미국에 유학을 갔었는데 일종의 장학금 같은 것 아니었냐고 김 최고위원을 엄호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었나 봅니다. 송 최고위원은 정치 활동을 할지 여부도 불투명한 사람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줬겠느냐며 검찰도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정치자금법으로 거는 것 같은데 학비와 생활비를 도와준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우유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송 최고위원은 특히 홍준표 원내대표가 김 최고위원에게 징역 보내겠다라고 한 말이 생각이 난다며 제1야당 최고위원에 대해 이런 사안으로 영장 청구를 한 것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윤근 의원도 여당 최고위원이었더라면 이런 같은 일로 이런 팩트로 영장 청구를 하겠느냐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사항 아닙니까?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요. 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이 사고를 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에도 최고위원이 이런 소란스러운 일이 발생될 때 사저를 팔죠? 그게 과연 상속세를 못 내서 팔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김대중 정부 시절을 거쳐서 함께 해왔던 그 누군가, 전 양모 씨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성질이 더럽다고 소문나고 입이 거칠다고 소문나고 자기가 마치 머리가 뛰어나게 좋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그 양모 씨.
새치열을 갖고 새치 혓바닥을 나불나불거리는 그 양모씨, 그자한테 배앓이가 꼴려서 그러는 건 아닌가. 뭐 공천을 해주기로 민주당이 약속을 했나 보죠.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카더라예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 당시에 그들을 설득시키고 야망을 부추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동안 친밀감을 쌓아서 이번에도 공천을 약속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공천 개입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맘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김민석 의원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요, 이재명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는요, 길거리에서 누구 하나 맞고 울고 있으면 가만히 볼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의리파도 아니지만요, 누구 한 사람, 억울한 사람 있잖아요. 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는 그 사람 보호합니다. 길거리에서 누구 하나 막 맞고 있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 사람이 왜 맞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 때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명이서 한 사람 때리면은 그 사람 때리지 말라고는 말려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맞고 있는 이유,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간에 이유는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사건도 공소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 정한 공소시효도 있고요. 사람 사이에서도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10년이라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획된 수사였든 기획되지 않았던 수사였든 간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어떻게 하시려고? 뭘 그렇게 확신하셔서 그러세요? 이재명 대표님도 후일 사건에 대해서 다 무죄가 나와요. 우린 무죄인 걸 알고 있어요. 언론에서 과연 보도가 얼마나 나올까요? 정정 보도가 얼마나 나올까요?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린 다 압니다. 미래 세대인 우리 후손들이 이재명 대표님 기사들만, 롯봉기 김교수 당신처럼만 짜집기 해서 봤을 때 뭐라고 말할까요? 댁 같은 경우와 나 같은 경우가 나뉘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역사와 함께, 문화와 함께 고려해서 텍스트 크리에이트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덧칠해서 보면 안 된다라고요. 함부로 당신만큼 다 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안 하는 것 뿐이고, 이 한 사람 하는 것도 지금 며칠이 걸렸잖아, 내가 지금. PC를 몇 번을 리부트했어, 지금. 최소한의 단위로 내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당신만큼 다 알아, 사람들. 난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방송합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하려고 최소한 쪽대버는 적어. 내가 씨부리는 말 기억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보고 하니까 적지 않아도 돼. 지금 이렇게 하는 말, 씨부리는 말 하나도 안 적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인지 모르는 사람, 전 윤석열 정부에 관심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억도 안 나요. 그 사람도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훈장직을 받았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양정철 씨도 고 노무현 대통령께
훈장직을 받았습니다. 동아일보 19일자 사설 눈 가린 양정철에게 훈장 안긴 노 대통령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현 정부의 이른바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와 방안을 수립해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기록하고 실행한 양정철 대통령 홍보 기획비서관이 홍조근정 훈장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주재한 국무회의는 국정과제 추진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직무에 장려한 공로로 훈포장을 수여하는 공무원 206명 명단에 양 비서관을 포함시켰다라고 합니다. 훈장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연금이 나와요. 연금. 매달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 나옵니다. 근데 이게 받았는데 어떤 일이냐면은 강제 폐쇄한 기자실을 헌병과 전투 경찰이 지키는 장면으로 전 세계 선진 민주국가의 웃음거리가 된 이 정권이 또 하나의 소국을 보탠 것이다. 기자실을 닫았대요. 그런데 줬대요. 한국의 민주 언론사를 유린한 망나니로 기록될 양 비서관은 이 정권이 부르짖던 이른바 언론개혁의 가면을 스스로 벗은 인물이다. 언론 노보 기자 출신인 그는 나상그룹, 한보그룹 등 부도난 회사의 홍보실을 전전하다가 노무현 캠프에 줄을 대 청와대에 들어갔다. 그 뒤로 노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증오심을 간파하고 청와대 브리핑과 국정 브리핑에 저주의 구판을 집어치우라 하이에나 언론 같은 저질 막말을 쏟아내 3급 행정관에서 1급 비서관으로 고속 승진했다. 그는 최근에도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과 함께 국방부를 찾아가 빨리 기자실에 못질을 하라고 압박을 한 주역이다. 양 비서관은 청와대 386 운동권의 도덕적, 타락의 상징으로 숱하게 거론됐다. 2005년 8월에는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디지털 방송 선포식 행사의 비용을 삼성그룹에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나 공개 사과를 했다. 지난해에는 유진용 전 문화관광부 차관에게 인사청탁을 했다가 잘 안되자 배째 드릴까요? 라고 협박을 한 당사자로 지목받기도 했다. 이 정권은 한국 언론사에 영원히 5점을 남을 국민 알 권리 침해를 자행하고도 모자라 그 하수인에게 훈장을 줌으로써 언론 탄압 광기에 종지부를 찍으려 한다. 이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기사 못 찾아요. 지금 못 찾는다고. 당신에 대해서 이 기사 안 좋은 기사는 다 삭제했더만. 그 기사 관리 다 하고. 양정철 씨,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관상은 과학이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얼굴 근육이 움직이고 뇌를 쓴 만큼 머리를 쓴 만큼 눈 근육이 움직이고 하여튼 안면 근육이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얼굴 모양도 바뀌고 그래요. 당신도 뭐 신기 있다고 생각하고 뭐 이래저래 하고서 살고 말도 하고 사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난 당신을 만난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한마디 할게요.
당신 객사 조심해. 당신 객사 조심하라고. 그렇게 해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내가 동양 철학을 좀 공부해서 얼굴 보면 관상이 좀 나와. 그분도 한 번씩 왔다 갔다 해. 니들이 말하는. 이 꼴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말을 하는 거야. 나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분이 어딨어. 그리고요. 이제 그만 간섭해요. 그만 간섭하시고 객사 조심하세요. 조심해. 당신한테 담배 냄새 너무나. 힘들어. 고약해. 담배 냄새야. 대마초 냄새야. 이거 무슨 냄새야. 이거 마라화나야. 무슨 냄새야. 냄새가 너무 고약해. 괴로워. 끊어 그거. 이거는 이제 기사 꼭지만 따왔는데 기사가 너무 길어요. 근데 하여튼 이 양정철 씨 관련 기사가 나오면은 고위 공직자 양정철 하면서 뭐 재산이 이렇게 늘었대요. 1년 사이에. 그러면서 항상 서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기자실 대목질 주역이었던 청와대 전 언론 담당 비서관 이렇게 나와요. 대목질 주역이었던 전 청와대 언론 담당 비서관이라고 나옵니다. 소개가 그래요. 소개가.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가 이제 퇴임을 합니다. 갑자기 퇴임을 해요. 이제 시간을 이동을 해 볼게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은 기록물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 기록물. 이제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자신의 사저 봉화마을로 귀향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요. 첫날이에요. 노무현 정권 인사들이 고의적으로 청와대 컴퓨터 시스템에 보안 장치를 걸어 새 정권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 놓았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 2주간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이 나오냐면은 알고 보니 단순히 화면 보호기 암호가 걸렸다. 이 지원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이제 그 전에 행정관들이 말을 했대요. 근데 이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전문가들이 없었을까요? 이거를 왜 못했을까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단순히 이지원 담당에게 물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지원 담당이 안 왔을까요? 거짓말 같은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깨름직하죠? 그쵸? 내가 이상한 건가?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임기 4년 차예요. 2006년도 2월 25일부터 2007년도 2월 24일 딱 1년입니다. 기간이 그렇고 청와대 영민관에서 네티즌들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를 갖고 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을 합니다. 이때 주제는 사회 양극화 문제와 이제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극화 함께 풀어갑시다라는 주제로 이날 오후 1시부터 네이트, 다음, 야후, 엠파스, 파란 등 5개 포털 사이트가 생중계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시도된 온라인 이제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주주의 구현에 초석을 쌓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활동을 굉장히 활성화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점을 주요 이제 시점을 갖고 한번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그 세력으로 참여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시민의 투표로. 그 시민들로 인해서 소문이 확산이 됐고 단일화가 깨졌죠. 노무현 정부가 끝난 다음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 이후 그 죽음으로 만들어진 정당이 있지요. 그 정당이 해체된 이후에도 현재까지도 존재한 노무현 재단이 있습니다. 매년 노무현을 기리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저는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편을 들고 싶진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요. 동조하고 위로해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게 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죽음,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살에 대한 생을 마감하는 것은요, 동정하고 싶지도 않고요. 회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죽음이 그렇게 기념을 해야 되는 죽음인가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업적은 더 많은데 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매년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을 더 칭송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 삶을 마무리한, 자살로 마무리한 사람을 재단까지 만들어서 정당을 만들고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사실은. 자, 이제 김민석 의원의 정치자금 추징급 관련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기본 베이스를 깔고요. 여러분들 그 앞전의 내용으로 이제 덮어 씌우고 보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살펴보다 보니 공통점을 찾아보고 찾아낸 것입니다. 검찰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영장을 청구했대요. 같은 기사가 동일하게 계속 나와요. 근데 금액이 이제 달라지고, 혐의의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윤갑근 부장검사 29일 김 최고위원에 대해서 앞에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정치자금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합니다. 김 최고위원은 올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2곳으로부터 2억에서 4억 원 가량으로 늘었습니다. 아까 2억이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님하고 수사가 좀 유사하게 흐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검찰의 외압수사.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제 여기다 표시를 했는데요. 김 의원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제 하부 내용인데요. 김 의원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지인 3명에게서, 이제는 또 지인 3명에게서라고 바뀝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신문사예요.
7억 2천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춰 벌금 600만 원, 추징금 7억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10년 8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들여다보자라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김 의원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은 언제 2007년 대선과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몇 년 몇 월 며칠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얼렁뚱땅입니다. 대선과 총선 사이라는 애매한 검찰의 공소장을 기자가 보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애매한 기간을 가지고 대선과 총선 사이라는 애매한 공소장, 이 기소를 하려면은요 정확한 날짜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정확한 날짜를 기재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파라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기본적으로 육하 원칙을 기재해야 하고 넘어서 파라 원칙에 맞춰서 기재를 해야 합니다. 공소장에는 필수 조건입니다. 지인 3명에게서,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누가라는 표현 없습니다. 지인 김땡땡 누가, 지인 이설에게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7억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불법. 좋아, 불법 인정할게. 7억 2천만 원. 그러면 어떤 누가 왜 주었어? 지인 어떤 누가 무슨 이유로 7억 2천만 원을 무슨 이유로 어떤 사용 용도로 주었는지에 대해서 공소장에는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표기하지 않은 내용을 기자가 유출한 겁니다. 그리고 불법이라는 건 아직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 불법을 미리 선고한 겁니다. 기정사실하에 두고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무슨 혐의? 검찰에서 입증된 혐의가 있습니까? 현재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수사하기 위해서. 그쵸? 과거에 1심에서 징역 1년, 이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 2천만 원을 선고받아서 본인이 김 의원이 억울해서 항소심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언론 보도하고 대입해서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대장동이나 성남FC나 그런 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표적 수사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간 것도 있습니다. 이 7억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입증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고 입증을 못했어요. 범죄 혐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추징금 7억 2천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받았지만은 기소됐다는 말은 사실은 구속 기소라는 말도 잘못됐어요. 출두하였다라는 표현이 맞다라는 것이고요. 입증된 증거물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증 기록물이 있고 증거물이 있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담당 검사는 무고죄 및 기타 명예훼손 등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 손배송 여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김민석 의원은 입증된 범죄 사실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시에는 추정으로 1심 선고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라면은 박정희는, 전두환은, 이명박은, 박근혜는, 최순실은 추징금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계속 이어서 보면은요. 말이 잠깐 앞에 꼬였는데요. 죄송하고 한번 이어서 들어보세요. 이날 현재까지 김 의원이 미납한 추징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3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국회의원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내역엔 추징금 2억 5,900여만 원이 남은 것으로 나와 있다. 김 의원이 2002년 한 해 동안 1억 6,100만 원을 일부 상환했다라고 되어 있다. 당시 김 의원이 자산으로 신고한 거는 마이너스 1,401만 원으로 신고되었다. 라고 나와 있고 정치자금법 제45조 또는 제49조의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확정 일부일로부터 5년 동안 각종 선거 입후보를 할 수 없게 된다. 김 의원은 2010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총선 출마는 가능하다. 추징금 미납에 대해서는 선거 출마 금지 조항이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2010년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0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가 2024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024년도이고 그러면 14년이 지났습니다. 14년이 지났습니다. 추징금만. 그러면은 추징금 납부했다라고 치고 납부했으니 금지 조항에는 해당 사항 없음. 이분은 연속해서 2번을 받았어요. 그래서 5년이 아니라 10년을 선고받았어요. 피선거 이 진보 진영에서는요. 감옥 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피선거권 박탈입니다. 선거에만 입후보를 등록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자리든 간에 찬조연설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봉사단체든지 간에 갈 수가 없어요. 진보 진영에서는 그것은 생명을 끊는 거랑 똑같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치 생명을 끊어놓고 날개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무서운 것입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확정일로부터.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 옆에 김민석 의원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김민석 의원님이 당시 이때 선고받고 계셨을 때 김민석 의원님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도와줄 사람이.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 들어왔죠. 앞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 정부 들어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어땠습니까? 앞에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내각제 반대했어요. 노무현 개인은. 하지만 노무현이라는 개인의
욕망을 부추겼던 주변의 인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열린 우리당을 창당을 합니다. 새천년 민주당을 노무현은 버립니다. 148석이라는 압도적인 일당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정동영이라는 후보를 내세우죠.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 서울시장 후보로 김민석 후보가 나갑니다. 김민석 후보는 나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료가 이때부터 많아졌거든요, 사실은. 왜 서울시장을 나가게 되었냐? 자신의 자만 때문이었나?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나가지를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시에 민주당 내부에서 데이터를 돌렸대요. 돌렸는데 당시 서울시장은 조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그분을 이길 수만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젊은 이미지가 나갔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신 분이 김민석 의원이었대요. 그래서 나가게 됐대요. 그때도 트로이의 못마였어요. 재기도 빠를 수가 있고.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지선에 나갔다라고 합니다. 내보냈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악의적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수사였어요, 이거는. 보면은 자산이 이제 마이너스 1,401만 원이라고 신고됐다라고 나왔죠. 근데 이게 신고 내역을 확인했을 때가 2023년 국회의원 자산 변동 사항을 신고 내역을 확인할 때였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2022년인 것입니다. 그렇고 이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금액을 어떻게 되었는지. 왜냐면은 자산 신고가 마이너스 1,401만 원이라고 신고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갚은 금액이 추징금 7억 2천만 원이요. 이게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료대로. 이거는 한번 털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이제 여기서 추징금 부분 정리 들어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2023년 국회의원 자산 변동 신고 내역엔 추징금 2억 5,900여만 원 남아 있다. 2억 5,900여만 원이 남아 있다라고 이거를 보고 계산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는 추징금 7억 2천여만 원이 있었다라고 신고가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023년의 신고 내역을 보면은 추징금이 2억 5,900여만 원이 남아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만 원이니까 더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2012에서 10년도에 선고한 거잖아요. 그리고 2021년까지 상환 금액은 계산해보면 3억이라는 것입니다. 그쵸? 왜냐면은 7억에서 2023년도까지 신고 내역이 2억 5,900만 원이니까 7억에서 빼보면 되잖아요. 2억 5,900만 원 빼면은 4억 6,100만 원 남습니다. 그러면은 김민석 의원이 갚은 금액은 4억 6,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나와요. 2022년 한 해 동안 1억 6,100만 원의 일부를 상환을 했대요. 일시 상환을 했어. 그러면은 그동안 갚았던 4억 6,100만 원에서 2022년 한 해에 상환한 1억 6,100만 원까지를 이 4억 6,100에서 빼봐요. 그러면은 3억 남아 있어요. 7억 2천만 원에서 3억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2010년에서 2021년까지 상환 금액은 3억. 현재까지 보도 내용을 이제 기반해서 계산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3억까지 남은 상태인 거예요. 3억이. 자기가 이제 갚고 계속 갚은 거예요. 계속 갚아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보자라는 것이. 근데 또 보면은 이분이 영등포 을 이제 총선에 나오셨잖아요. 상대방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막 비방해요. 정치자금법 위반해갖고 너 갚지도 않고 나왔는데 무슨 뻔뻔하게 나왔냐. 엄청 심하게 비방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모욕을 엄청나게 줬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진보 진영이잖아요, 우리가. 같은 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내부의 이 잔치에서 이게 뭐 하는 거냐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롯본기 김 교수를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제 채널은 시청자도 시청자지만은 유튜브 하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이 봐요. 의원님들이 더 많이 보시고요. 많이 설득했어요.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하는 행동하고. 식구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같은, 여긴 진보 진영이고, 진보면은 진일보하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하고 검찰이 하는 짓을 우리가 왜 하냐고요. 어쨌든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국민의힘 상대편 후보가 김민석 의원을 엄청나게 비방을 했어요.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 이제 따왔습니다. 정리를 해왔어요. 근데 그 상대방 후보 이름이 박용찬 후보였습니다. 탈락했죠. 낙선했습니다. 박용찬, 김민석, 추징금 14년 만에 완납했는데 국민한테 사과하라고 요구했어요. 이분께서. 완납했는데도 불구하고 완납을 해도 사과, 완납을 안 하면 또 안 했다고 지랄, 완납 안 했다고 같은 당 지지자들도 지랄, 모르면 모른다고 지랄, 완납을 해도 알아도 반대편도 지랄. 이거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안 갚아도 됐던 돈이었어요, 사실은. 외압수사라. 박근혜는 갚았나? 전두환은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면서요? 전두환부터 먼저 갚으라 그래요, 그러면. 진짜 말이야. 악질들한테는 받지도 못하면서. 완납하는데 사과하래요. 2024년도에 완납증명서 제출하셨답니다. 2010년도 대법원 판결 나서 2024년도 7억 2천만 원이라는 게 갚기 쉽습니까? 사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기 입장에선 억울했어요. 검찰의 조작된 수사였어요. 자료가 너무나 많아요. 찾아보려고 마음먹고 찾으면. 당시 이 추징금 매겼던 추측성 범죄였고
범죄 혐의 자체를 입증을 못했어요. 당시 담당 검사가 김민석 의원에게 사과해야 돼요. 국가가 보상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예요. 피해자라고요. 2002년도 서울시장 선거 때 정치자금 2억 원 받았다라고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홍석현 회장이 만났다라고 나오는데, 이 홍석현 회장을 무엇 때문에 만났냐? 대북 관련해서 이 홍석현 회장이 주미대사로 나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도 노무현 정부예요. 근데 북한에, 제가 앞편에 말씀드렸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이 김정일 만나러 갔지 않습니까? 속 끌고. 개연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때 같이 갔지 않습니까? 경험이 있고 김대중 대통령 옆에서. 자문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노무현 정권 때도? 노무현 정권 때 뭐 한 거 없어요. 김민석 의원. 오히려 공격 대상이 됐지. 근데 그때 홍석현 회장을 만납니다. 만나고서 홍석현 회장도 나락으로 떨어져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한번 봅시다. 자, 봐보세요. 이건 이제 2005년도예요. 같은 이제 사건 터질 때인데, 얘네가 이제 이때부터 밑밥을 깔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일 겁니다. 이번엔 도청의 덫, 위기의 홍대사. 2005년 7월 22일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홍석현 주미대사가 부임 반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한때 대권 주자로서까지 거론되었던 그는 중앙언론사 회장직을 박차고 지난 2월 야심차게 공직자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제가 따랐고 역풍을 맞고 국정원의 불법 도청 사건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했고 대사직마저 위협을 받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홍대사 측은 홍대사가 국정원 불법 도청의 피해자인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의 대화 내용이 언론사 회장 신분으로서 대선 관여, 거액 정치자금 세탁 및 지원, 검찰 고위직 등에 대한 뇌물 등 폭발력을 지니고 있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파장은 쉽지 않게 가라앉을 전망이다. 홍 대사는 우선 100억 원 대선 자금 전달설에 대해서 전달설 밝혀진 바 없어요. 근데 이 거액의 정치자금, 대선 관여, 이 사람을 도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김민석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 검사가 아까 그 검사였고, 출입국 정지를 시키고 정지가 아니라 금지를 시키고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김민석 의원이 대선으로 나올까 싶어서. 근데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이 기사를 다 쓴 사람이 박래용 기자라는 것입니다. 박래용 기자. 경향신문에 있다가 서울신문에 있다가 페이가 안 맞은 건지 여러 가지 보조금이 안 맞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김민석 의원에 대한 기사만 씁니다. 이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불법으로 인신 구속까지도 하고 출입 금지도 시키고 2번 정도의 이제 불법 정치 자금으로 엮기도 해서 추징금으로도 해서 정치 생명 끊는 날개쪽지도 끊어놓고 피선거권 박탈로 해서 10년이라는 선고도 했고 고액의 추징금도 선고를 했어요. 억울하면은 추징금 안 갚으니까 어라? 추징금을 갚아버렸어. 10년이란 세월도 흘렀고 보통이라면 안 갚을 수 있어요. 갚아버렸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갚는 기간 동안 무슨 마음으로 갚았을까요? 인내를 하면서 갚았대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대요. 그 기간 동안 이혼도 하셨어요. 23년 만에, 결혼 생활 23년 만에 이혼했어요. 기자들은 죽어라고 이혼하라는 기사, 이혼 파경 뭐 이런 기사 진짜 써더니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사 내용 알아보면 전부 그런 거예요. 한국의 케네디 제클린 커플 막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기사 내용 안 올렸어요. 이혼하라고 죽어라고 이혼하라고 하더니 진짜 죽어라고 이혼했어. 진짜 억울할 것 같아. 마지막에는 통장 압류까지 했더라고요. 그 기사는 차마 못 올리겠더라고요. 너무 이게 비참해서. 마지막에는 뭐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는 생활비조차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생활고에도 좀 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압수수색은 뭐 비일비재했을 것이고 주변에 사돈네 팔촌까지 압수수색을 했대요. 그 어디 살겠습니까? 우리 옆에서 이재명 대표님 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 생활이 대표님은 그래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도 되고 우리가 옆에서 있잖아요. 그래도 억울하지. 그래도 억울해요. 그래도 혼자서 겪었어요. 혼자서. 철새라는 누명 쓰고 트로이 문마 가능하고 예상하고 갔어요. 최악의 상황 계산하고.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량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화살을 모으러 가잖아요. 못 모아갖고 오면 죽잖아요.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자기는 이제 끝난 거죠. 뭐 한마디로. 남을 것도 없는 한마디로 장사했던 것이고 그거 계산하지 못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해서 대통령 만들어 놨죠.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었고 이쪽 통합 21에서는 정당 해산했고 오갈 데 없죠. 그랬더니 대통령 만들어 놓은 당에서는 민주당이라는 호칭 버리고 열린우리당이라는 호칭을 쓰죠. 이러려고 합당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비참했을 것 같아요. 정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대통령을 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옆에 있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러한 내막을 알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견제의 대상이 돼서 압수수색과 무리한 검찰 수사를 받고 통장 압류받고 추징금 선고받고 사람들한테 온갖 욕 다 받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러고
추징금을 갚고 나와서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갚으면 갚았다고 그러고 안 갚았다고 그러고 내부 진영 우리 식구들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도 뭐라 그러고 현재까지도 이렇게 괴롭게 합니다. 조금만 알아보면 알아볼 수도 있는데도 심지어 지금 이건 방송을 하는 저에게도 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너 왜 김민석 이렇게 뭐 여기서 하는 말로 이렇게 빨아대냐? 제가 뭘 빨아요? 내가 빨래하는 사람입니까? 어디서 그런 표현을 하세요? 구독자 몇 명 안 되는 듣보잡 유튜버가 뭘 빨아요?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슈퍼챗 받아도 되는데 안 받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아 근데 이제 나도 협찬이 들어와서 협찬은 하려고. 협찬 상품은 나도 이제 띄우려고. 유튜브 플랫폼 자체가 광고를 기반으로 해서 크리에이터한테 분배하는 거예요. 쇼핑몰 하는 걸 갖고 뭐라고 하시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슈퍼챗은 내가 자발적으로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광고에 대해서는 내가 차단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브라는 것은요. 광고를 해서 먹고 사는 것이고요. 유튜브가 생긴 목적은요. 광고를 해서 초당 클릭수로 크리에이터한테 배분하는 거를 수익을 배분하는 조건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가 슈퍼챗으로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고가 중요한 겁니다. 광고가. 그러니까 광고를 설정이 중요한 거예요. 광고 설정이. 광고 설정이 잘 안 되면 노출이 안 돼요. 내 영상 보는데 중간중간에 광고 나오는 거 다 그거 설정하시는 거예요. 전 제가 그동안 설정을 안 했어요. 보시다가 끊길까봐. 근데 나도 좀 이제 설정을 좀 해야 될까봐. 중간중간에 내 영상에서도 중간중간에 나도 좀 넣어야 되겠어요. 광고 좀. 해달라고 하는데 나는 안 했거든요. 일부러. 저한테는 영업의 냄새가 나요. 영업의 냄새가. 아는데 무슨 소리야. 유튜브는요. 광고 기반 시스템이에요. 광고 기반 시스템. 유튜브는요. 영상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CF 영상을 만들어서 업데이트하는 게 설립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쇼핑몰 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한테는 뭐라고 하실 게 아니에요. 광고에서 먹고 사는 게 유튜브 창설 목적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저는 김민석 의원을 두둔할 필요도 없고 김민석 의원이 불쌍해서 그래요. 억울해서. 저는요. 억울한 사람이 있는 게 싫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요. 이 정력을 다른 데 써야지. 왜들 그래요 진짜. 조금만 이렇게 알아보면 알아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텍스트 크리에이터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광범위예요. 며칠이 걸리잖아 지금.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남들도 안다고 생각을 하고 덤벼야 되고 접근해야 돼요. 정치는 그리고 혐오 콘텐츠예요. 특히. 여기서 들으신 분들 저기서도 들으세요.
구독자가 겹친다고요. 근데 서로서로 이렇게 욕하고 싸우는 모습 보여주면 그분들 편하시겠습니까? 구독자는 소비자고 소비자는 고객이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작다고 못하고 크다고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듣보잡? 듣보잡에서도 못하고 듣보잡이라고 잘하고 크다고 잘하고 크다고 뭐 그렇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작다고 못하고 크다고 잘하고 하는 건 없어요. 작아서도 못하면은요, 커져도 못해요. 변명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고요. 프로는요, 실수를 하면요, 그때그때 사과 빨리빨리 하고요, 인정해야 되는 게 프로입니다. 내가 이 잡으로 수익이 발생돼서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프로예요. 나는 아직 프로 아니죠. 수익 발생하지 않으니까. 수익 발생시킬 수 있어요. 나 조건이 된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앞전에 그거 계정을 그냥 쿨하게 없앴다고. 그냥 구독자 다 날려버렸어요.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한 번에 아픔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제 기반으로 누구 채널에 선전을 요구해서 그 구독자를 내 밑으로 갖고 오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오는 구독자로만 저는 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전에도 그랬고요. 내 개성으로 가는 거예요. 하부 채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같이 그렇게 하면서 같이 그렇게 싸우면 어떡하냐. 그리고 그 분들을 다 함께 거기서 나오는 정보로 우리가 사는데 그분들을 그렇게 악마화 하는 것처럼 하시면 어떡합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조중동을 뭐라고 하면서 조중동에서 나오는 기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불법 정치 자금 추징금 이 부분도 이제 다 털었어요. 끝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말씀들을 하지 마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 선거 때 말한 걸로 거짓말하면은요 큰일 나요.